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나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뉴스 현장의 이슈를 생생하고 친절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어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이 의정 갈등 등 주요 현안 논의 없이 끝난 것을 두고 친한계와 친윤계가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의 독대 재요청을 두고 또다시 공방이 이어질 분위기인데 야당은 여권을 향해 한간 식사나 할 때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 대통령실 만찬이 있었는데 오늘 여당 분위기 전해주시죠. 어젯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1시간 반 남짓 진행된 만찬을 두고 이 친한계와 친윤계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만찬에서 추석 민심과 함께 현안을 둘러싼 의견이 전달되길 기대했던 친한계와는 달리 이 상견례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가 힘들게 되면서 여진이 이어지는 건데요.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따로 없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한 대표 등에게 공식적인 발언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이번에 무산된 독대가 빨리 이뤄지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대표와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비춰지지 않을까 저렇게 비춰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보다 독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두 번, 세 번이라도 저는 독대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밑에선 날선 반응도 감지되는데 한 친한계 참석자는 YTN과 통화에서 민감한 주요 현안에 얘기가 없었던 것을 놓고 그냥 놔두자는 건지 답답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반면 친윤계는 만찬 자리에서 말할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인사말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한동훈 대표께서도 바로 대통령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는데 애당초부터. 한 대표가 곧바로 독대를 다시 요청한 것에 반발 기류도 감지되는데 이 한 친윤계 의원은 YTN에 예의가 아니라며 그건 감정 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 대표 스스로 끊임없이 두드리고 노력해서 이 대통령의 마음을 풀어야 하는 거지 이 자꾸 공개적인 방식을 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른 의원은 한 대표가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 채권 채무자처럼 서로 어색하게 만들어가고 있다고도 표현했습니다. 이 비윤으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서 이 의료 사태의 의자도 연금 개혁의 연자도 나오지 않았다며 이 검사 출신 두 사람의 한심한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고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어제 만찬 결과 예의주시했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민주당은 예상됐던 빈손 만찬이 현실화됐다는 반응입니다. 민주당은 공식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밖에 나가 얘기하기 창피해 죽겠다고 말할 정도로 허무하게 끝난 빈 껍데기 만찬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 의원의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여당과 용산이 대통령실에 참모들이 모여갖고 대통령실로 저렇게 한가하게 그냥 밥이나 먹고 끝나는 만찬을 왜 했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한계를 노출했다는 시각도 적잖게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 지도부 회의에서 나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과 독대 못하는 집권 여당의 대표, 그 뒷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어제 만찬은 예상대로 빈손이었습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도 YTN과 통화해서 사실 대통령과 여당 대표란 게 수시로 만나는 사이라고 하는데 이 정무 라인이 완전히 상실한 거로 보이고 이 고립무원에 빠진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여권의 만찬을 빈손 회동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의 역할을 더 부각할 거로도 보입니다. 한 관계자는 의정 갈등 해소법 등에 있어 야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며 이 손을 놓고 있는 정부에 이 집권 여당마저 정부와 끈이 닿지 않아 야당과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오늘 국회 내에서는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죠. 여야는 일단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 민생법안 처리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선 어제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한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형법 개정안, 즉 검사의 법 왜곡죄 등은 오늘 논의되지 않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 쟁점 법안보단 이른바 무성보호 3법, 즉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는 등 이 민생 법안 70여 건 처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운영위원회 등에선 이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제한하는 민주당 추진 법안 등이 논의되면서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 수심의 결론과는 정반대의 결론인데요. 검찰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화장품, 양주 등 금품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비공개 현안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끝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를 권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15명의 위원 중 공소제기 의견이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이 7명, 단 한 표 차이로 결론이 갈렸을 정도로 치열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안건으로 올라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공소제기 1명, 불기소 처분 14명 의견으로 최 목사의 주거침입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회의는 밤 10시 15분쯤까지 8시간 넘게 이어졌는데 수사팀과 최 목사 측이 각각 3시간, 2시간 20분가량 의견을 개진하며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여사 수심위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반발했던 최 목사는 직접 심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전문적인 법조인 출신의 민간인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그 날카로운 질문에 제가 혹시 최재형 목사 스스로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변명을 하거나 내 죄를 방어할까 봐 그런 염려도 있고 최 목사 측 변호인이 추가 영상 증거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수심위 결과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직권으로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수심위에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공고를 내렸던 것과 반대 결과입니다. 수심위에서 엇갈린 결과가 나오면서 이르면 이번 주 명품 가방 사건을 마무리하려던 검찰 고심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재형 목사가 자신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기소를 권고한 수사심의위 결정을 검찰이 이행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최 목사는 오늘 위증죄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자신을 불기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직무 관련성과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수심위원에게 충분히 이해시켰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심위가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기소 의견을 권고하면서 검찰의 셈법은 복잡해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에 대한 2차례의 수심위 결과를 참고해서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명품 가방 사건의 핵심 쟁점은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선물의 직무 관련성 여부였습니다. 앞서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수사심의위원회는 최 목사의 선물이 김 여사와의 만남을 위한 수단이었고 지인의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도 구체적이지 않거나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며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면 선물 전달은 청탁을 위해서였고 대통령의 영향력은 국정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만큼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는 것이 최 목사 측 주장이었습니다. 최 목사 수심위도 이를 받아들여 명품 가방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있는 청탁을 위해 전달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의 청탁을 해서 직무 관련성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취지로 주장을 했고 같은 행위에 대해 엇갈린 수심위 판단을 받아든 검찰의 셈법은 복잡하게 됐습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혐의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공직자의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논란도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심위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한 만큼
검찰이 계획대로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불기소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차례 수심위 결과를 참고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7월 출생아수 증가율이 1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고 혼인 건수는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7월 출생아는 2만 601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7.9% 늘었습니다. 이는 2007년 7월 12.4% 증가에 이어서 1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통계청은 코로나로 미뤘던 혼인이 재작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늘면서 첫째 아이가 많이 태어난 게 출생아 수 증가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 혼인 건수는 18,811건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32.9%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역대급 폭염 뒤에 첫서리가 한 달 이상 일찍 관측되면서 겨울 추위도 예상보다 이르게 찾아올 우려가 커졌습니다. 기상청이 최근 10월부터 12월까지의 3개월 기상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워낙 이례적이다 보니까 앞으로 남은 가을과 초겨울 날씨도 걱정인데요. 어떻게 전망됐죠? 네, 최근 기상청이 10월과 11월, 12월의 날씨를 예측한 3개월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10월은 예년보다 더운 날씨를, 11월은 예년과 비슷한 기온이 될 걸로 예상했고 겨울이 시작하는 12월에는 예년보다 기온이 낮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우선 10월까지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예년 기온을 웃돌 걸로 예측됐는데요. 특히 최고 기온과 평년 기온과의 수준 차이가 보통 5도 안팎으로 벌어져 상위 10% 안에 드는 이상 고온 발생 일수도 한 달에 3일 이상으로 평년보다 많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11월부터는 예년과 비슷하게 다소 쌀쌀한 가을 날씨를 되찾겠고 중순 이후는 일시적으로 찬 공기가 남하하며 이른 추위가 찾아올 걸로 내다봤습니다. 겨울이 시작하는 12월에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걸로 전망됐는데요. 초겨울 예년보다 다소 춥게 시작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기상청은 겨울 초반에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질 때가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형적인 영향으로 서해안에는 눈이 내릴 때가 있겠다고 예보해 이 지역에서는 초겨울 추위 속 대설 대비도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겨울 초반이 춥다고 해서 겨우내 춥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가을철 라니냐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데다 해수면 온도와 북극 해빙 등의 영향으로 기온의 변동성이 무척 크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최근 급격한 기온 변화와 이례적인 날씨로 인한 건강관리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의료인의 호화 결혼 비용을 대납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들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 16곳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의약품 업체는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료인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 수백억 원을 제공했습니다. 병의원 원장 부부의 고급 웨딩홀 예식비와 호화 신혼여행비, 명품 예물비 수천만 원을 대신 지급하고 의사의 자택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 소파 등 고급 가구와 대형 가전을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노인을 지게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 처리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9시쯤 경기 부천시 삼정동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지게차를 몰며 우회전하다가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부산 기장군 항리양 인근 해상에 승용차가 추락했습니다. 출동한 울산해경이 20여 분 만에 차량 안에서 50대 여성을 구조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경기 시흥시 조남동에 있는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살던 일가족 7명이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제 퇴근길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서 불이 나 일대 교통이 한때 혼잡을 빚었습니다. 대전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이 버스와 부딪히면서 2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현우 기자입니다.
새빨간 불이 집어삼킨 버스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난리도 아니다. 이거 뭐 소방차도 못 오고 저 그냥 다 타는 거네. 퇴근길 차량이 몰리기 시작한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서초나들목 부근을 달리던 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기사와 승객 14명이 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통근 버스는 아니고 회사 버스인데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버스는 아닌 것 같아요.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서울 방면 차선은 교통이 통제돼 한때 심각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소방은 엔진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멈춘 택배 화물차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새벽 1시 10분쯤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 괴산나들목 부근에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불이 붙은 겁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급히 대피했지만 반대편 방향 차선에 쏟아진 적재물과 SUV 차량이 부딪히면서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 앞부분이 넝마처럼 찌그러진 버스와 승합차. 밤 9시 50분쯤 대전 오정동에서 둘이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50대 승합차 운전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 음주운전 사고에 휘말리면서 버스 기사는 다리가 골절됐고 승객들도 다쳤습니다. 병원 이송은 23명인데 일단 중상으로 2명 정도의 2명에 일단 앞부분에 불이 붙어 뿌옇게 변한 벤츠 차량.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지하 3층에 주차된 차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이나 주변 다른 차량 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신재호 전략계 부총장님 그리고 김영주 전 의원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주제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추후 협의해야 될 거라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요청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요청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개하기 어려운 여러 중요한 안들이 분명히 있고 내일이 어려우면 조만간 다시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좀 일찍 갔어요. 독대 안 한다 했지만 대통령이 좀 일찍 오셔서 한 대표 나하고 잠깐 얘기합시다. 끝나고 나서라도 한 대표 우리 잠깐 얘기할까요? 뭐 이렇게 그런 만찬 자리였으면 건배사나 인사 말씀할 수 있는 정도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런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 그래서 한 대표는 만찬 직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게 재차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선 곧바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 안 되는 사실입니까? 보도되면 안 되는 사실입니까? 특별히 뭐 흠집내거나 모욕 주기로 느껴지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데요. 저는 그 부분이 네, 분위기가 어제 어땠는지 사진만 몇 장 공개돼서 저희도 깊이 알진 못합니다만은 결국 독대는 없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혹시나 그래도 좀 일찍 가면 또 현장에서 독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동훈 대표가 좀 일찍 갔다는데 맞습니까? 네, 좀 20분 정도 일찍 갔는데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났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났고요. 지금 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그 만남, 그게 뭐 독대일 수가 있고 누가 배석할 수가 있고 그런 겁니다만 과거에는 이게 주례회동으로 그냥 정례화된 적도 있습니다. 주례회동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한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난다는 게 만남 자체가 이렇게 뉴스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 무슨 내용이 논의됐는가가 뉴스가 돼야 되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대통령께서 국무총리 주례회동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과 당대표 간의 만남이 이게 뭐 국가 1급 기밀 뭐 보안 사항도 아니고 말이죠. 예. 그런 겁니다. 근데 왜 지금 저런 거 가지고 불필요한 진실 공방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 독대를 요청했다는 거를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당에서 한 대표 측에서 흘렸다, 언론 플레이 한 거 아니냐, 불쾌하다, 뭐 이런 건데 저희 내부 확인 결과 당에서 확인해 준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친한계에서 흘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예. 저희 다 그 확인을 했죠. 그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거든요. 예. 근데 그게 흘렸다라고 일방적으로 규정을 하고 흘린 사람은 지금 찾은 거예요, 내부적으로? 저기 없습니다. 친한 쪽도 아니고 누가 그러니까요. 흘렸는지도 모르는 건가요, 지금? 저도 이제 그 예. 핵심 당직자 중에 한 명이지만 예. 저도 그 채널A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예. 왜냐하면은 그런 거를 굳이 제 업무 영역도 아닌데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와 그 창구 역할을 담당했던 박정아 비서실장 두 분만 알고 있었는데 예. 박정아 비서실장한테 제가 수차 확인을 했는데 절대 아니다. 예. 이런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쪽에서 흘렸다, 기정사실화 하면서 뭐 사실상 독대를 무산시키는 이쪽으로 이제 간 건데, 근데 이 국민들이 볼 때는 이런 게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 간의 만남, 특히나 지금 긴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고 국민에 대한 책무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현장에서의 약식 독대도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어제 분위기와 관련해서는 이제 속보가 여러 가지 이제 전해졌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한동훈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를 준비했다, 이런 이제 속보가 떴을 때만 해도 분위기가 좀 좋으려나 이런 뭐 기대감도 좀 있었거든요. 네. 저는 사실 19일 대통령 체코 떠날 때 공항에서 대통령이 보여주신 태도를 보고 24일 뵐 게 없겠구나, 그런 눈치를 챘습니다. 뭐 다 보셨겠지만 한동훈 대표는 그냥 머쓱하게 빨리 악수하고 예. 바로 옆에 서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에게는 이렇게 한번 어깨를 예. 만져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별로 기대할 게 없는 만찬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20명 이상의 어떤 큰 행사에서는 설령 독대를 한들 몇 분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하고 싶은 것은 그보다는 조금 더 진지한 예. 흉금을 터놓는 뭐 의료 대란에 대한 문제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인데 어차피 저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도 적절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좀 더 거칠게 표현해서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입틀막 만찬이었다. 한동훈 대표가 입 열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예. 또 불만이 있을 것 같은 표정이 나오지 않도록 사진조차도 아주 봉쇄했다. 예. 뭐, 그러니까 영상이 공개가 이번에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였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보면 이번에는 의제 없이 예. 편안하게 그냥 와서 소탈하게 뭐 국민들이야 이 자리에서 무슨 뭐 만찬을 할 거냐 얘기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동안에 머쓱한 분위기를 좁히자라고 예. 화끈하게 해줬는지, 어제는 술도 안 나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다라고 보고, 아니면 차라리 만찬이 아니고 핵심 당직자끼리라도 예. 정책위 여장 원내대표 가을 정기국회 준비팀이라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시간을 갖고 그 뒤에 만찬을 하시면서 다른 분들이 결합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가져가야지 내용이 있었을 텐데, 그야말로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당내에서조차도 입장이 달라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만찬을 한 목적이 뭐냐, 사실 안 한 만도 못한 만찬 아니었냐,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독대는 고사하고 어제 한동훈 대표가 무슨 말할 기회조차 없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 어제 분위기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럼 발언 기회가 한 번씩 쭉 돌아가는 발언 기회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네,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그냥 대통령 말씀하시면 그 다른 분들이 이제 뭐 중간 중간에 약간의 뭐 그냥 추임새 비슷한 뭐 말씀들도 하셨고. 뭐 그럼 사실 대통령 저도 뭐 혼자 하신 거예요? 90분 동안 거의 대통령 혼자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뭐 다른 분들이 뭐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뭐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전 정도 추임새 정도? 이렇게 뭐 그렇게 뭐 진지한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뭐 대통령이 이제 체코 원전과 원전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른 부분들도 예를 들면 국정감사 언제 시작되느냐, 그다음에 뭐 상임위가 여기 오신 분들 어디냐, 뭐 이런 말씀들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뭐 그냥 의례적인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만약에 돌아가면서 술잔을 들고 건배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보도해 보니 그렇더라고요. 돌아가면서 발언 기회도 없었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도 인사말도 못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인사말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한동훈 대표께서도 바로 대통령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는데 애당초부터 한동훈 대표가 안 꺼냈다? 그렇다고 뭐 말도 못하게 막는 분위기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 발언을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한동훈 대표 스스로는 이 자리에서는 뭐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거 아닌가. 이것도 진실 게임인가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할 기회가 아예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있고 발언 기회가 있었는데 왜 얘기 안 했냐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뭐 발언하면은 뭐 잡아간다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한동훈 대표가 정말 독한 마음을 먹고 뭐 대통령 얘기를 중간에 끊고 들어가서라도 하려고 했으면 왜 못했겠습니까? 예. 근데 세상에는 기본적인 그 상식과 예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면 말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지. 그냥 뭐 모든 거를 그냥 불허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김재현 최고위원이 그거를 굳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근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야기도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독대를 했으면 좀 조용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저렇게 20몇 명이 속칭 떼밥을 먹는 자리에서 그거를 한동훈 대표가 무리하게 그걸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그야말로 면전에서 모욕 주는 이런 장면이 연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재현 최고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지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할 분위기가 아니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바로 독대 신청을 한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그 시간은 없었던 걸까요? 없었어요. 한 명씩 좀 하고 싶은 얘기 해보시죠 이런 게 없었던 걸까요? 돌아가면서 하는 거는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시작하는 말을 하시면 답사 정도는 이제 당 대표가 보통은 이제까지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건배사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는 그 알코올을 안 놓은 게 한동훈 대표가 술을 못 먹으니까 한동훈 대표 배려했다기보다는 그 알코올 넣으면 건배사를 또 해야 되니까 건배사를 못하게 하기 위한 뭐 이런 그 참 해석까지 나온다는 게 일각에서요. 참 슬픈 이야기죠. 알코올이 빠진 게 건배사 빼려고 알코올을 뺀 건가? 뭐 그런 이런 해석까지 이유까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재현 최고위원 얘기는 뭐 체코 원전 얘기하고 있어도 대통령님 원전 얘기 그만하시고요. 의정 갈등 얘기 좀 해보시죠. 한동훈 대표가 왜 못 그랬냐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현재 대통령실이 태도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우리가 저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보면 의원들이 당의 지도부들이 대통령 공간에 가면 사전에 비서들끼리 프로토콜을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어쨌든 당의 대표가 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어서 혹은 다 알더라도 누구 같이 왔습니다. 라고 형식적으로라도 기회를 주는 것이 그게 다 짜여진 각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한두 사람 과거에는 누구 이렇게 발언 기회를 정해준 적도 있고 더 소프트할 때는 자연스럽게 할 기회가 있는 건데 사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대통령실이 다 주도하고 당은 그냥 우연히 마이크를 대통령이 주시면 하고 알아서 해. 이런 것이 현재의 당정 관계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보면. 그런데 아무 기회를 안 주는데 얼마나 당대표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모멸감도 느꼈을 거예요. 준비는 해갔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당을 취급하나? 한 개인의 한동훈과 윤석열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상견례를 하는데 당 대표를 비롯해서 주요한 당의 고유 인사가 오는데 대통령실이 아무리 주관을 한다 하더라도 당 대표에게 시작하는 연은 뭐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마이크조차도 안 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걸 갖다가 김재원 최고처럼 자기가 나서서 얘기할 게는 얼마든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계속 이게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 오히려 저는 역으로 보면 정말 좋은 원팀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지지율 빠지고 한 대표 지지율 빠지고 당 지지율 빠지고 복을 앞서고 있는데 이번 만찬을 통해서 어떤 장면을 예. 인위적으로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예. 한 대표랑 대통령이 얼싸안고 혹은 뭐 다 같이 그냥 만찬주를 하더라도 일부는 왜 이 시점에 뭐 술을 먹나 하든 말든 뭔가 치열업하는 것을 화끈하게 한번 보여줍시다든지 그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그럼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무런 조율도 없이 그냥 예. 와서 밥 먹고 와서 끝내서는 니태나태 하고 있는 게 망하자는 집단이지 이게 무슨 뭐 새롭게 해보자는 집단이냐 예. 이 말씀. 뭐 지난번에는 뭐 그래도 지난번 만찬 때는 러브샷도 하고 네. 뭐 마지막에 국민의힘 화이팅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아예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더 씁쓸한 뒷맛을 남긴 건 이 부분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번엔 독대를 못했지만 독대를 그래도 해야 한다라고 또 요청한 이 부분인데요.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죠. 끝나고 나서라도 네. 한 대표는 혹시라도 대통령이 봅시다 해서 얘기를 할 거라고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끝까지. 근데 이거 아무런 얘기도 못 했는데 사실은 밥만 먹고 왔다는 얘기 비판 얼마 전에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무수석에게 이거 다시 좀 만나서 이거 얘기를 좀 현안에 대한 얘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자리를 만들어 달라. 그런데 이걸 또 뭐 이런 얘기했다는 게 나중에 알려지게 되면 그러면 또 무슨 언론 플레이했다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내가 얘기하겠다 언론에다. 그것까지 한동훈 대표가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또다시 독대를 요청했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그건 확인을 했어요. 이제 마치고 나서 다른 일로 홍철호 수석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마치고 한 1시간쯤 지나서.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보도를 봤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만찬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있는 곳까지 그러니까 저 정원을 한 10분 정도 걸어서 이동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먼저 떠나고 그 무렵에 한동훈 대표가 제 바로 앞에서 한 1m 거리에서 정무수석한테 귓속말로 무슨 이야기를 한 10여 초 했어요. 대통령님 나중에 좀 제가 긴밀히 건의드리거나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라고 독대 요청을 다른 사람 있는 자리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하면 그냥 오히려 더 자연스럽겠죠. 근데 왜? 지난번에는 언론에 왜 흘렸냐 이게 논점이었는데 이번엔 왜 정무수석에게 귓속말을 했냐 이게 뭐 논점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왜 논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는요 한동훈 대표가 정무수석한테 이제 재차 독대 요청을 하면서 이거는 언론에 알리겠다. 거기에 대해서도 또 불쾌하다는 반응인데 이게 그러니까 상호 이제 불신의 늪이 조금 더 깊어져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첫 번째 지난주 토요일 밤 9시 20여 분경에 나온 채널A 그 단독 기사가 대통령실에서는 저희 쪽에서 흘려서 뭐 공개적인 압박을 가한 건데 어제 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인데 어제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흘리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흘린 거라고 그렇게 오인을 하고 불쾌하다는 반응을 나타내길래 어제는 그럼 본인 입으로 그걸 얘기한 거예요. 본인 입으로. 이거는 내가 그럼 언론에 알리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대통령실도 즉각 또 불쾌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게 뭐 지금 친윤계 쪽에서는 독대를 왜 또 요청하냐 거기서 예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다 그래요. 글쎄 그게 왜 예의가 아닐까요? 뭐 대통령 당 대표가 대통령 만나자 하는데 뭐 거의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매주 만나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몇 번씩 만나자 하는데 계속 거절당하는데도 만나자고 요구하는 것 자체도 예절이 아니다. 한 두세 번 거절했으면 알아서 이제 독대 요청도 하지 마라 그런 뜻인가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러면 당내에서 그러면 대통령 출당 요구 나오고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그런 건데 사실은 저는 오늘 아침에 언론 신문에 일면 기사로 한 대표가 뭐 독대가 있었니 없었니 나오는 것 자체가 매우 서글픈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게 왜 의제가 되고 신문의 일면을 장삭해야 됩니까?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도 그렇고 한 대표도 당내의 친윤계를 조금 껴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당내에 있는 친윤들이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을 협의해서 대통령실께 한 대표의 의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좀 부드러운 모습을 가져줘야 되는데 오히려 김재원 대표가 자기가 마치 어떤 뭐 소위 데스크처럼 한 대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평가 내리고 있어서 다른 것도 있는데 이렇게 커팅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그렇게 봅니다. 친윤계 의원들은 뭐 채권 채무자 관계냐 어색하게 상황을 만들었다 뭐 이런 비판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독대를 거듭 요청하는 건 단둘이 만나서 꼭 해야 될 얘기가 시급히 있다 뭐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까? 의료 현안, 의료 공백. 김건희 여사 얘기도 있습니까? 그렇죠. 김건희 여사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그 독대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좀 대화를 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요청하는 거 자체를 문제시 삼는다? 이건 뭐 그러면 당정 간에 무슨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 하지 말자는 얘기나 다름없거든요. 그 대통령과 당 대표 그 수뇌부 간에 어떤 허심탄회한 긴밀한 대화 여기서 뭔가 합의점이 만들어지고 조율이 돼야지 당정의 유기적인 협력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자체를 뭐 무슨 요청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뭐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한다면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얘기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이제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에서는 또 기소 권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정반대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검찰도 셈법이 복잡할 것 같고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다 마무리되고 사과하는 게 맞느냐, 지금이라도 빨리 하는 게 맞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것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논의가 필요한 거죠. 우선 또 하나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건도 결과적으로 이게 그 공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만 방조죄로 이렇게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물론 그 도이치모터스 건은 영부인이 되시기 한참 전 일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아직 진화가 된 건 아니고 좀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최상금 특검은 나중 이야기를 하더라도 최소한 당내의 기조들은 당정 간에 맞춰가자 그런 의지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한동훈 대표는 아마 의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2025년 정원수 조정에 대해서 열어놓고 하자는 것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이 논의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럼 본인의 어떤 그 내용들을 서로 간에 이해를 해야만 받쳐줄 거 아닙니까? 이해가 소통이 안 되니까 오해와 불통만 쌓여가는 것에 대해서 좀 풀고 가자는 뜻이 있을 텐데 그 자체도 왜 그런지 계속 카팅을 차단을 시키고 있는 것이 과연 차단시킨다고 대통령실의 지지율이나 앞으로 대안이 있어지냐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라도 빨리 만나야 되는데 다만 왜 한 대표는 공개적으로만 만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제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뭐 사실상 두 번째 독대 거절이 이제 공개가 된 셈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법으로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 좀 내부적인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에서 금투세 관련 내부 토론이 열렸는데 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투세 걱정하는 분들 인버스에 베팅하라. 김영환 의원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이 디커플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악조건 하에서 금투세라는 불확실한 이러한 제도를 지금 이 시기에 투입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의사 결정인지 그 반드시 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하향 된다고
그 신념처럼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선물 풋 잡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식시장은 또 선물시장, 파생상품 시장은 사실은 주가가 내려도 이득을 얻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식이 올라도 또 거기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제가 세금을 어떻게 내는 구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그냥 법인세 아닙니다. 소득세입니다. 예, 개인이 소득이 생기면 거기에 내는 세금인데 현재 세금 체계가 개인들한테 너무나 불리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경제에 정통하신 김영주 전 의원님께 이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예. 일단 지금 개미들이 굉장히 화가 났다 그러거든요. 저 네. 발언 때문에. 네. 왜 그런 걸까요?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아마 김영환 의원의 의견은 사실은 이게 주식이 올라도 예. 주식이 내려도 예. 투자하는 사람은 이익 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인버스 투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식이 내릴 때를 생각해서 그렇게 파생상품에 넣어놓으면 주식이 떨어질 때도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예. 그래서 이제 조세 정책의 일환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저분은 결과적으로 오랜만에 민주당에서 토론한답시고 한 거예요. 그나마도 예. 유예한가 그게 예. 뭐 이강일 의원은 뭐 짜고 치는 무슨 예. 뭐 예. 역할극이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만은 유예를 가기 위한 과정일 수 있는데 설명 과정에서 저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럼 당신네들은 우리 한국 정시가 망하기를 원하는 거냐 망했을 때도 투자하라 라고 하는 부분만 꼭 집어서 비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대만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금투세가 얼마가 됐든 있는 순간 외국 자본의 투자가 안 들어온다. 원래 지금 6천 정도 가야 될 게 2천선에 있는 건데 네. 지금은 오히려 범퍼질을 해서 6천을 가도 뭐라 하는데 오히려 금투세까지를 하게 되면 2천까지도 못 버티고 1천 내려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은 이 금투세하고 사실 세금적 관계는 없어요. 5천만 원 이상 그 수익을 보는 사람은 개미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수 효과라 할까? 그리고 큰 시장 자체가 쪼그러드는데 뭐 주가 자체가 밑에도 다 반토막 나지 않습니까? 예. 결국 1,000만 원 투자했던 사람이 500만 원 투자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사실은 자기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위축되는 것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영환 의원이 사실은 오하이오 주립대학인가 경제학 석사를 학부는 사회학을 예. 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뭐 어찌 보면 좀 거칠게 표현해서 아는 체를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선물 예. 옵션들도 예. 있고 뭐 이런 인버스라는 단어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은 굉장히 그 개미 투자자를 화나게 하는 그런 발언이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영환 의원이 허위 사실이다. 나는 이걸 좀 비꼬 와서 답변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지금 아까 그 우리가 예. 다 들었잖아요. 육성으로. 진지하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온라인에서 난리 났습니다. 조선왕조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럼 친일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랑 뭐가 다르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저거는 이제 민주당이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 현실을 어떻게 하면 밸류업을 시켜서 지금 특히나 청년층은요, 이 근로소득 이외의 자산 형성 기회가 과거 고도성장 시대에는 여러 가지로 다양한 루트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 뭐 코인, 이게 이제 근로소득 말고는 자산을 좀 불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건데 어떻게 하면 우상향시킬 것인가를 그 고민해도 모자란 판에 우하향 되더라도 그런 그 옵션이 있으니까 그 내려간 데 배팅해갖고 거기서 돈 좀 남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 그런 점에서 거의 망언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 뭐 역할극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지만 토론까지 했고 민주당이 그만큼 이제 고민을 한다는 건데 이소영 의원은 지금 유예 쪽으로 거의 기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아마 이것은 이제 그동안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일찌감치 이재명 대표는 유예를 얘기를 예. 했죠. 그런데 이제 진승준 그 정책위원장이 정책위원장, 예. 거칠게 저항해서 계속 일관되게 예. 우리 당의 그동안의 기본적인 원리나 철학과 정책을 보면
이거는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제 같은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역할극이든 아니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토론을 거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 또 유예 쪽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차중에 오히려 좀 오랜만에 민주당이 좀 좋은 길로 가기 위한 자리를 만들었는데 김영환 의원이 그런 걸 다 망쳤다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근데 유예는 미봉책에 불과하고요.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금투세가 시행될 거에 대비해서 강남 주식회사 그 큰 손들이 주식을 지금 처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주식 처분한 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지금 민주당 그 해법대로라면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게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확실한 게 강남 아파트다 해가지고요. 좀 최근에 그 강남 반포에 있는 한 아파트가요. 거의 평당 2억 원 육박한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원베일리라고 하는 30평대가 60억에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한 평에 1억이다 하면 억소리 난다 그러는데 억 두 번 지금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시장에서 이탈한 돈이 또 강남 부동산으로 가도 그걸 부추긴다. 그러면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제 미국이 요번에 0.5% 금리 인하, 빅컷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럼 거기에 맞춰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가장 지금 한국은행에서 눈여겨보는 게 이 부동산, 이게 진정이 좀 돼야 되는데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금리도 내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들 대출이 많아가지고 이자 그 부담 이거라도 좀 줄이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게 되고 이게 악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두 분이 식견이 깊으시다 보니까 지금 뭐 경제 토론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국민의힘은 아예 폐지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어서 민주당의 입장이 나온 이후에 교통 정리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이 얘기 좀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전남 영광에서 이기는 자가 영광을 차지한다. 지금 이재명 대 조국의 기싸움이 상당히 지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조국 혁신당에서는 민주당의 호남의 국민의힘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면서 기싸움을 펼치고 있거든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뭐 장현이라고 하는 그 조국 혁신당의 후보가 원체 물론 민주당뿐이지만 신망이 깊고 꽤 괜찮은 분이고요. 미안하지만 민주당 후보는 사실은 그 뭐랄까 정과가 있는 분이면 하자가 좀 있는 분입니다. 이계호 의원이 추천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자칫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조국 혁신당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돼 있다라는 여론조사도 조국 혁신당이 높게 나오는 게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앞두고 호남이 조국 혁신당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요. 곡성 군수는 이미 거의 한 따따블로 민주당 후보가 이기고 있기 때문에 곡성 군수 논의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다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광이 어떻게 되느냐를 조국 혁신당도 목을 메고 민주당도 저의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지금 뭐 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100만 원 지역화해 주겠다 이러고 조국 또 대표는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로 1,000만 원을 연주겠다 이렇게 돈 대결로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대결이 돼가지고요. 근데 저기 영광이고 곡성이고요. 재정 자립도가 전국 뭐 253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하위거든요. 근데 재정 자립도도 있는데 무슨 돈으로 저걸 주겠다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뭐 막걸리 고무신 선거가 뭐 어땠다는데 거의 현대판 막걸리 고무신 선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리 보는 뭐 대선 후보들의 전쟁이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론의 흐름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이틀간 대대적인 공습을 퍼부어서 550여 명이 숨지고 1,8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혀서 전면전으로 끌고 가려는 분위기입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북쪽의 화살이라고 이름 붙인 작전 이틀째에도 무차별 폭격은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첫날 1,600개 목표물을 타격한 데 이어 이튿날에도 계속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수도 베이루트를 비롯해 레바논 전국에서 500여 명이 숨지고 1,8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احنا لحديت هاللحظه هاي وزاره الصحه صارت مسجله 558 شهيد بينهم 50 طفل و94 امراه وهيدا صراحه بينافي كل الكذب اللي كانوا عم بيقولوا. 이스라엘이 아직 지상군을 투입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전면전에 들어가는 수순입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를 어지간히 제압했다고 보고 이번에는 레바논 헤즈볼라를 목표물로 잡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주민들에게 거듭 떠나라고 경고하며 계속 공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אנחנו נמשיך להכות בחיזבאללה. ואני אומר לעם בלבנון, המלחמה שלנו לא איתכם, המלחמה שלנו עם חיזבאללה. 헤즈볼라도 로켓 300발을 이스라엘 북부로 발사했지만 대부분 요격망에 저지당해 별다른 피해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국경 근처에 사는 레바논 주민 10만 명이 이미 대피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피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시로 마련된 대피소로 피신하거나 그나마 사정이 낫다며 내전을 치르고 있는 이웃나라 시리아로 떠나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전례 없는 대규모 폭격을 맞고 있는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란에 이스라엘 타격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악시우스는 현지 시간 24일 이스라엘과 서방 당국자를 인용해 헤즈볼라가 최근 이란에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 공격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그러나 현재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 공격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전 대통령이 경합주 조지아를 찾아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제조업이 미국으로 몰려오게 하겠다며 제조업 르네상스를 강조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주말 미국 멕시코 국경을 방문해 트럼프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이민 이슈 돌파에 나설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대선 최대 격전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경제 실정을 거칠게 밀어붙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 이번에는 경합주 조지아에서 경제 부흥을 약속했습니다. We watched other countries steal our jobs. Now we are going to be going after their jobs and bringing them back to America where they belong. 자신이 당선되면 제조업 대사를 임명해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주요 제조업체들이 미국으로 몰려오게 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You will see a mass exodus of manufacturing from China to Pennsylvania, from Korea to North Carolina, from Germany to right here in Georgia. 이번 주 우세를 보이기 시작한 경합주 썬벨트에서 자신이 앞서고 있는 경제 이슈로 주도권을 굳히기 위한 전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경합주에서 지지율 답보 상태인 해리스 미 부통령은 국경으로 향합니다. 조만간 경합주 애리조나의 미국 멕시코 국경을 찾아 트럼프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민 문제에 정면 돌파를 시도할 전망입니다. We all remember what they did to tear families apart. And now they have pledged to carry out the largest deportation, a mass deportation in American history. But massive raids, massive detention camps. What are they talking about?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 모두 살얼음판 접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CNN 여론조사 결과 전국 단위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48%,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의 지지율로 여전히 초박빙의 판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정부도 양측 후보 캠프 접촉과 함께 대선 직후 미국의 한미동맹과 대북 정책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박빙의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돌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막판까지 우열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부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 대사는 특히 최근 우라늄 제조 시설을 공개하는 등 북한이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대선을 전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미국과 24시간 공조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배춧값이 급등하며 한 포기 가격에 2만 원대 상품까지 등장했습니다. 정부는 배춧값 안정을 위해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기로 했지만 안전성 등 소비자 불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관련 내용과 외식 물가 등 경제 전반적인 내용,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지금 금배추 시대가 열렸습니다. 심지어 한우보다 배추가 비싸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오르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배추국장님 난리 났습니다. 네. 이제 물가 전담 마크 하라고 했는데 한우를 누가 이기겠어요? 이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된 백화점이 아니에요. 하나로마트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할인 물량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곳입니다. 네. 근데 사진 속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추 한 포기 가격이 22,000원이 찍혔습니다. 네. 자, 그러자 정부의 공식 통계랑은 좀 괴리감이 있어요.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는 평균 배추 가격 9,300~400원대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소비자들은 제가 10,000원 드릴 테니 배추국장님 배추 한 포기 사달라라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 격차가 보이는 건 사실은 마트를 통해서 할인 적용했거든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배추 물량 2~3배 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하락하더니 또 이내 반등한 겁니다. 원인은 이제 폭염 때문인데요.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로 인해서 생산량이 실제로 올 여름 재배 면적 자체가 줄었고요. 생산된다 하더라도 상태가 좋지 않아요. 네. 자, 그렇다 보니까 특히 이제 여름철 배추는 보통 강원 산간 지방, 서늘한 지방 한 18도에서 21도 서늘한 기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강원도도 아마 9월 중순까지 30도 오르내렸거든요. 이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배춧값을 잡기 위해서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2년 만이라 그래요. 맞습니다. 이게 추석 지나도 지금 배추뿐 아니라 뭐 무부터 시작을 해서 채소 가격이 잡히지 않으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 추석 연휴 기간 진행했던 할인 기간을 지난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네. 최대 40% 대형마트를 비롯해서 할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배추값 잡기 위해서 이제 중국산 신선 배추 수입하겠다라는 네. 겁니다. 일단 내일 모레예요. 당장 27일부터 우선 16톤 들어오고요. 이거 점차 물량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 정부 차원에서 배추를 직접 수입한다. 뭐 중소영세업체는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 2010년, 11년, 뭐 12년, 22년에 이어서 5번째입니다. 소비자들은 국내산에 비해서 아무래도 중국산 배추를 좀 꺼릴 것 같은데 이게 뭐 가정용이 아니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죠? 맞습니다. 이제 수입되는 배추 어디에다 풀 거냐 한데요. 일단은 이제 외식업체, 식당이나 아니면은 식자재 업체, 김치 수출업체 등으로 공급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 이제 배추가 가정 식단까지는 이제 오르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식업체들이 이걸 좀 수요를 해주게 되면 전반적인 이제 수급에는 좀 숨통이 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정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과거에 중국산 배추 김치 비위생적인 문제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영상입니다. 그 한 남성이 알몸인 상태로 이제 배추를 절여서 포크레인에 싣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다시 봐도 참 충격적인 그런 모습인데 이 영상이 공개되자 당시에 중국은 저 배추는 바로 내수용이다. 외국에 판매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지만 뭐 일단 저 영상을 보면 좀 꺼리는 분위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영상의 트라우마가 엄청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입도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식당 가면 메뉴판에 김치 원산지를 확인하게 돼요. 네. 근데 거기 국내산이라고 적혀도 색깔이 좀 검붉다 싶으면 손이 안 가요. 근데 저 영상의 이제 트라우마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네. 사실은 이게 그 개인적으로 이제 선호하지 않는 소비자들의 어떤 인식을 바뀌기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근데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중국산 배추에는 이물질, 뭐 기생충 여러 가지 이제 위생과 관련된 이제 부정적 인식이 높다 보니까 이번에 중국산 이제 배추 그냥 수입 배추예요. 신선 배추임에도 불구하고 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저 영상 때문에 이제 굉장히 기피 현상이 좀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산 배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재배가 돼서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아무래도 국내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배추가 이제 뭐 고냉지 배추라고 해서 강원도산이다라고 얘기해서 알지 네. 이게 어디산인지 알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수입하는 업체에서 가격이 올라서 중국산을 수입하는데 이 이력까지 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중국산 유통 과정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재배하고 수확하고 수입하고 가공하고 유통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중국산 사실 먹거리 비중이 우리가 모르는 새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네. 알몸 김치 때문에 잠깐 이제 감소했던 중국산 이제 배추 수입이 사실은 지난 7월까지 통계를 보니 역대 최대로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암암리에 이제 이 유통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중국산 먹거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농산물의 어떤 재배 과정뿐 아니라 운송 방법, 보관 방법에 대해서 안정성을 한층 우리가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중국으로부터 배추를 사오게 될 경우에는 지금 우리의 배추 대란은 좀 일단락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중국산 배추가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일정 부분 가격 안정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라는데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생각입니다. 네. 왜냐하면 주로 이제 외식업체나 식자재 업체 아니면 이제 김치 수출 업체 이제 풀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이들 업체 공급되던 국내산 물량이 자연히 이제 가정용으로 더 많이 풀리게 되니까 단기적으로는 일정 부분 수급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지만 그러나 이게 아직 식탁에 올라와서 가정이 이제 소비하려고 하는 이제 완전한 이제 이 최상의 품질의 이제 국내산 이제 배추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배추값이 이렇게 인상되게 되면 아무래도 김장 대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또 겨울철이 다가올 텐데 김장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게 이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배추 할인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산 배추를 또 이제 수입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네. 유통업계에서는 아마 10월 가을 배추 출하가 이어지기 전까지는 가격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김장용으로 쓰는 가을 배추는 이제 심기 시작했어요. 근데 배추는 생육 기간이 짧아요. 네. 2달여 정도거든요. 60일 정도기 때문에 아마 이제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출하되는 가을 배추는 전국에서 여름 배추는 주로 강원도 신선한 고냉지 배추지만 가을 배추는 전국구에서 재배가 되기 때문에 이 물량이 풀리면 김장철 걱정은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는데 변수는 역시 날씨입니다. 네.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배추값이 비싸면 김장에 배추 대신 다른 거, 뭐 양배추라든지 뭐 무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먹으면 되지 않냐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우회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해결책은 어떻게 보세요? 김장 배추 먹다가 이제 못 먹거든요. 사실 단무지라든가 아니면 양배추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 김치 종류 200여 가지가 더 넘어요. 네. 알타리 무김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는 배추김치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소는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추는 김장철의 주 재료이다 보니까 아마 크게 많이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추뿐이 아닙니다. 지금 역대급 폭염 그리고 또 비도 많이 왔는데요. 그래서 다른 과일이나 채소 가격도 급등한 상태입니다. 언제쯤이면 이 농산물 물가가 좀 잡힐까요? 이게 날씨하고 너무 민감해서 이게 예측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가 어쨌든 추석이 지나도 배추나 무 가격이 이제 좀처럼 잡히지 않으니까 가격 할인 행사를 지금 한시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그동안 할당 관세를 적용하면서 수입 물량을 되게 늘려왔거든요. 이 물량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축 물량도 늘리고 할당 관세로 수입 물량을 더 늘리게 되면 가격 안정이 어느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앞서 제가 앞으로 몇 달간의 날씨가 이제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가 아마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외식 물가 역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배달 음식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서 2.0%까지 내려왔어요. 네. 그런데 치킨, 떡볶이, 햄버거와 같은 서민 배달 음식의 가격은 뭐 5% 넘게 올랐습니다. 네. 실제로 떡볶이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5.7%. 전체 외식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그 뒤를 햄버거, 치킨, 김밥이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칼국수까지 올라서 이게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배 이상을 웃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재료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배달비 올랐습니다, 임대료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된 요인으로 이제 지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소비자들 특히나 이제 지갑을 줄이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고물가가 지속이 되면서 소비가 좀 위축되고 있는데 내수 부진의 한 몫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매장 가격보다 배달 음식 가격을 조금 더 그러니까 높게 책정하는 식당들이 많아졌다고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배달비 때문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이중 가격제 이것 때문에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높아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1인 가구가 많아서 배달 수요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네. 근데 배달시킨 가격이랑 매장에서 가서 먹은 가격이랑 틀리다? 네. 굉장히 기분이 언짢죠. 근데 이게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시작을 해서 그 확산이 되더니 지금은 일반 음식점들도 마찬가지로 이중 가격제를 적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 배달 업체들은 무료 배달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무료 배달하고 있다. 계속 네.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들여다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사 먹는 것보다 적게는 수백 원, 많게는 수천 원 더 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이제 소비자들은 이런 이중 가격제로 인해서 이제 배달료 덤터기를 쓰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듣고 보니까 말만 무료 배달인 것 같아서 조금 뭐 다르게 생각되는 부분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게 체감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뭐 식비나 이런 것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사실 채소와 과일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잖아요. 매일 마트에 가서 구입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물가를 끌어내린 건 공산품이에요. 석유류 가격이나 이제 관련 가격이 내렸기 때문인데 이 배추, 무, 시금치 이 사실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해도 소비자 물가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네. 지난달 물가 2%라고 하지만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특히나 이번 달은 국제 유가가 더 내렸어요. 1년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9월 소비자 물가는 2%가 아니라 앞에 숫자가 1%. 네. 1%로 낮아질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소비자 물가 가운데 농축수산물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6%대예요. 네. 굉장히 가지수는 많은데 전체에 미치는 물가는 6.4%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매일매일 소비하다 보니까 체감은 굉장히 높은데 물가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히 적어서 이런 괴리감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 1%대로 좀 뭐 전망이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좀 금리 얘기를 좀 말씀드려보자면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지금 어떻게 정할지 조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한은의 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에요. 네. 물가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 공식적인 이 통계상 물가는 2%대로 한은의 목표 관리치 아래로 내려왔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한은이 이제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을 들어서 금융시장 안정을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만에 하나 이제 가계 대출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9월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긴 했지만 이 정책 효과가 나타나서 실제로 꺾이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강화된 정부의 정책 효과 그리고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한은의 이제 통화 정책 결정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미 그 미국에서는 기준금리를 B컷으로 좀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10월이 아니라 조금 미뤄서 뭐 11월 달 정도에 금리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한은의 금통위는 2번 남았어요. 10월과 11월 2번 남았는데 10월 내리냐 11월 내리냐 이건 별 그다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네. 금리를 내리게 되면 즉각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뭐 대출 금리가 있겠지만 서서히 적어도 6개월에부터 이제 1년 이상 지나야지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저 개인적인 입장은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 그다음에 대통령실, 국책연구기관인 KDI까지도 지금 내수 부진을 이유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은이 낮추는 입장에서 왜 금리를 안 내리냐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게 이렇게 되면 이창용 총재 입장에서도 굉장히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금통위원 6명 가운데 4명은 석 달 이내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네. 제 개인적인 입장은 아마 10월에 인하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생활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최근 폭염까지 겹치면서 이게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도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캡슐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5분 내로 사망하는 조력 사망 캡슐이 현행법 위반 논란 속에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됐습니다. 현지 당국은 관련자들을 자살 방조 혐의 등으로 체포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용진 기자입니다. 사람 한 명이 들어가 누울 수 있는 크기의 캡슐. 한 남성이 들어가 눕고 문을 닫습니다. 5년 전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조력 사망 캡슐 사르코는 지난 7월 스위스에서 공개됐습니다. 조력 사망은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죽음을 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자 스스로 약물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안락사와 구분됩니다. We're not telling you where, we're not telling you when, and we're not telling you who, because that could put the death of the person who wants to use the Sarco at risk of her or his death becoming a media circus, and we're not going to do it. 캡슐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고 30초도 안 돼 공기 중 산소량이 뚝 떨어지고 질소 농도가 짙어지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They're now breathing totally oxygen devoid air. Within 2 breaths of air of that low level of oxygen, they will start to feel disorientated, uncoordinated, slightly euphoric before losing consciousness. 현지 시간 23일 스위스 샤프하우젠주의 숲속에서 60대 미국 여성이 이 캡슐에 들어가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캡슐은 스위스에서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로 가동됐고 스위스 당국은 관련자들을 체포해 자살을 방조하고 선동한 혐의로 형사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조력 사망 허용 국가로 지난해에도 1,200여 명이 조력 사망을 택했지만 이 캡슐은 판매 사용을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 관련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질소 사용을 규정한 현행법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조력 사망 캡슐 공개 행사를 열고 스위스 도입을 추진한 단체는 스위스에서의 사용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차들이 쌩쌩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별안간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한눈에 봐도 한두 장이 아닌데요. 공사 현장에서 쓰는 철판이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작업자로 보이는 남성이 뛰어들어와서 떨어진 철판을 회수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이죠. 철판 중에 하나는 달리던 차량 위를 그대로 덮쳤는데요. 차에서 내린 운전자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작업자로 보이는 남성이 이렇게 나타나서 철판을 이렇게 번쩍 들어서 가져갑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아침 7시 반쯤입니다. 경기 평택시에 있는 대형 건설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이 운반하던 철판이 떨어진 겁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정말 큰일 날 뻔했죠. 네, 남성 한 명이 차를 살피며 트렁크 쪽으로 다가가기가 무섭게 차가 뒤로 이렇게 돌진합니다. 뒤에 있던 사람은 그대로 들이받치면서 넘어졌는데요. 캐나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포르쉐를 판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18세 여성이 시승을 한다며 차에 탄 뒤에 주인을 치고 그대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여성은 이후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날벼락을 맞은 포르쉐 주인은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화면일까요? 게임 속 한 장면 같아 보이시죠? 알고 보니 실제 카메라 촬영 모습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루이지애나 숲에서 실종된 10살 소녀를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이 찾아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경찰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집 근처 숲에서 실종됐던 10살 페이튼 생티건을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의 도움으로 하루 만인 15일 밤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루이지애나 웹스터 페리시 경찰은 생티건이 집에서 1.5마일 떨어진 곳에서 파자마를 입은 채 이렇게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사 중인 귀여운 판다, 핀란드 아타리 동물원 소속인데요. 곧 고향인 중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동물원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며 임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돌려보내기로 한 건데요. 지난 2018년 시진핑 주석 핀란드 방문을 계기로 이곳에 온 자이언트 판다 루미와 파이리는 15년간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아타리 동물원은 판다들이 사는 시설에 120억 원을 투자한 데 이어서 보존 비용으로 중국에 매년 13억 원을 지불해 왔는데 팬데믹으로 방문객이 줄며 경영이 악화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에도 학교 폭력이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학생 비율이 전수조사를 시작한 이래 두 번째로 높았는데
딥페이크 범죄를 포함한 이 사이버 폭력과 성폭력 피해 응답률도 잇따라 상승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학교 폭력이 4년 연속 증가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과 초중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입니다. 100명 중 2.1명꼴로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답해 피해 응답률은 4년째 상승했고 전수조사를 시작한 2013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이 4.2%로 1.6%인 중학생, 0.5%인 고등학생보다 높아 학교 폭력 저열량화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 폭력이 40% 가까이 돼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과 신체 폭력이 각각 15.5%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신체 폭력은 지난해 전수조사 때보다 줄어든 반면 딥페이크 범죄를 포함한 사이버 폭력과 성폭력은 늘었습니다. 학교 폭력을 목격했다고 답한 비율도 5%로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는데 초등학생이 8.5%로 제일 높았습니다. 피해 뒤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는 비율은 92.3%로 지난해와 같았고 폭력을 목격하고 방관했다는 비율은 30.5%로 조금 줄었습니다. 지난해 초 정부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그런데도 학교폭력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더 강력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후 대책에 그치다 보니까 이제 예방적 측면이 굉장히 이제 미흡하고 학교 폭력의 그런 발생 원인이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점검 보완해 내년 상반기에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를 포함한 5차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지난 7월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를 계기로 서울시가 보행자 안전대책을 내놨습니다. 강철로 된 방호 울타리로 보행자를 보호하고 일방통행 도로에는 역주행 방지를 위한 LED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지난 7월 1일 시청역 인근 일방통행 도로입니다. 역주행 승용차가 난간을 뚫고 달려와 인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그대로 덮칩니다. 당시 최고 속력은 시속 107km. 피해자들은 몸을 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피해 차량은 조선 호텔에서 나와 역주행을 하며 먼저 안전펜스, 보행자들을 충돌한 뒤 이후 BMW 차량과 소나타 차량을 연달아 충돌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일방통행 도로에는 강철로 된 방호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기존 펜스는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보행자용이었다면 새 울타리는 8톤짜리 화물차가 시속 55km로 부딪혀도 버틸 수 있는 차량용 방호 울타리입니다. 서울시는 남산 소파길이나 이태원로 등 급경사나 급커브가 많아 사고 위험이 많은 곳에도 강철 울타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방통행 도로에는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LED 표지판을 달고 광화문 광장과 같이 개방된 시민 공간은 대형 석재 화분과 차량 방지 말뚝을 설치해 제2의 참사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광화문 광장 등 개방 공간 16개소, 턱이 낮은 횡단보도 구간 250개소 등 시민들의 일상과 관련된 주요 공간의 교통안전 시설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화분이나 볼라드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또 이번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페달 5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의 실제 운전 능력에 따른 맞춤형 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차정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계기로 오드레 아즐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만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조 장관은 최근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 유네스코가 후속 조치에 계속 관심을 두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7월 일제강제노역 시설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일본 측과 합의하면서 매년 7월에서 8월 현지에서 노동자 추도식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올해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올해 경기와 콘서트장 대관으로 82억 원을 벌었지만 잔디 관리에는 수익의 3%만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의원이 서울시설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단이 콘서트 대관과 주차요금으로 올해 8월까지 거둔 수익은 82억 500여만 원이지만 잔디 관리에는 2억 5,300여만 원만 지출했습니다. 상암 경기장은 앞서 이라크와의 축구대표팀 A매치에서 잔디 상태로 논란이 됐고 다음 달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도 치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구팬과 가수팬 간의 잔디 훼손 책임을 놓고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15일에 열리는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예선 3차전 이라크와의 홈 경기가 잔디 논란이 있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아닌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 현장 실사를 통해 잔디 상태를 확인한 결과 잔디 보식 등 여러 방안을 최대한 동원하더라도 15일까지 개선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아시아축구연맹에 경기장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이달 초 팔레스타인전에서 잔디 상태 논란이 일자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 개선 가능성과 함께 대체 구장을 면밀하게 검토해왔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형 김정철이 에릭 클랩턴에 얼마나 열광했는지 그 흔적을 게릴라 뉴스가 추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정철이 에릭 클랩턴의 서명이 들어간 시그니처 기타를 긴급 구매하고 다양한 기타 용품과 악보도 사들인 내용을 보도합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에릭 클랩턴은 공연 때마다 유명 기타 브랜드인 미국 펜더사 기타를 애용했습니다. 지난 2010년 5월 31일 김정철이 유럽 대사관 직원 미스터 A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지시사항입니다. 미국 펜더사가 출시한 에릭 클랩턴 시그니처, 서명이 들어간 모델 기타 한정판을 긴급 구매하라. 미국 이베이 사이트에 상품 정보도 첨부했습니다. 미스터 A는 곧바로 보고했습니다. 미국 판매점에 신품 재고가 있다. 구매가는 2,080유로, 운송과 수입 관세 비용이 750유로. 100달러면 북한 일반 주민이 6개월 내지 1년을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돈인데 40여 명 이상이 살 수 있는 거를 그렇게 자기는 기타 하나 사가지고 어디다 쓸 것 같아요. 7개월 뒤 김정철은 또 다른 유명 브랜드인 미국의 깁슨 기타를 최대 긴급으로 구매 발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반드시 진품이고 클랩턴 수표, 즉 서명이 새겨져 있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모델 명칭을 첨부했습니다. 미스터 A는 장문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수작업으로 완성하고 클랩턴 서명이 들어간 첫 번째 품종은 모두 팔렸고 예약 주문도 불가능하다. 서명이 없는 두 번째와 세 번째 품종은 구할 수 있다. 구매할지 긴급 지시를 바란다. 그러면서 첫 번째 품종은 개인 수집가들에게도 계속 알아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철은 2010년 1월 10일엔 기타 용품 구매를 지시했습니다. 미국 펜더사의 기타줄 50세트, 일본 보스사의 음향 이펙터 5종류, 기타 어깨끈 2종류입니다. 김정철은 이듬해 3월에는 클랩턴의 새 앨범인 클랩턴을 비롯해 7개 악보집 구매를 지시했습니다. 미스터 A는 출판사에 직접 주문했는데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다면서 각 악보집의 평양 도착 예정일과 수송비를 포함한 전체 비용을 보고했습니다. YTN은 목요일 밤 9시 유튜브 콘텐츠 북한 탐사에서 김정철이 긴급 구매한 에릭 클랩턴 기타와 악보 등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팩트체크의 현황을 살펴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제1회 서울 팩트체크 포럼이 잠시 뒤에 프레스센터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싱가포르, 태국의 언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포럼에서 윤기용 미국 네바다 대학 교수는 허위 정보에 대한 소셜미디어 정책을 주제로 이경락 YTN 저널리즘 연구소 소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팩트체크의 전망에 대해서 발표합니다. YTN과 한국언론학회가 함께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앞으로 매년 8월쯤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은 아시아 지역 내 팩트체크 이니셔티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넷플릭스 영화인 무도실무관과 요리예능 흑백요리사 요리계급 전쟁이 지난주 기준 넷플릭스 글로벌 톱10 비영어 영화와 TV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13일에 공개된 김우빈 주연의 무도실무관은 2주 동안 비영어 영화 부문 1위를 달성하며 1,570만 시청수를 기록을 했고 17일에 공개된 흑백요리사는 이달 16일부터 22일 동안 380만 시청수를 보였습니다. 시청수는 전체 시청 시간을 재생 시간으로 나눈 결과값입니다. 오늘은 하늘빛이 다소 흐립니다. 곳곳으로 약한 비가 내리겠지만 낮 더위는 여전하겠는데요. 현장 연결해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평화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서울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서울 하늘에는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는데요. 차츰 하늘빛이 흐려지면서 오늘 밤까지 곳곳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도 정도인데요. 구름이 볕을 가려주고 있어서 청명했던 어제보다는 확실히 체감더위가 덜합니다. 오늘 그 밖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중서부와 전남, 영남과 제주도에는 약한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리는 양은 매우 적지만 천둥과 번개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내리는 양은 대부분 5mm 안팎이 되겠고요.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최고 20mm가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 북부와 전남, 또 경북 북부와 충남 서해안에서는 빗방울만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예년 기온을 3에서 4도가량 웃돌아 낮 동안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 28도, 부산 29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하늘이 개겠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영동에는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져서 일교차가 크니까요. 외출하실 때 겉옷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